아니, 다시 만난 것이었다. 빗소리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젖은 아스팔트 위로 붉은 빛과 푸른 빛이 정신없이 춤을 추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그 모든 것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보았다. 멀지 않은 곳에 형체를 알 수 없게 찌그러진 차가 있었고 그 옆에는 붉은 액체가 검은 빗물에 희미하게 섞여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 밤은 모든 것을 끝냈다. 내 인생의 한 챕터가, 아니 내 삶의 거의 전부가 그 빗속에서 영원히 멈춰버렸다. 그리고 그날 밤의 진실은 내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묻혀버렸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비밀이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다. 이제 나는 서울의 한 작은 골목길에서 소박한 카페를 운영하는 50살이 넘은 중년 여인이었다. 가게의 이름은 고요한 오후였고 이름 그대로 내 삶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매일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갓 볶은 원두를 갈아 향긋한 커피를 내렸다. 창밖으로는 계절의 변화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벚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봄에는 하얀 꽃잎을 흩날리고 여름에는 푸른 잎으로 무성해졌으며 가을에는 붉게 물들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로 눈을 맞았다. 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자식도 없이 혼자였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가정을 꾸릴 여유가 없었다. 그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았을 뿐이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슬픔도 익숙해졌다. 이제 나의 삶은 마치 잘 짜인 한 벌의 옷처럼 단정하고 예측 가능했다. 손님들은 대부분 이웃 주민들이었고 가끔 젊은 학생들이 찾아와 공부를 하기도 했다. 그들은 나의 카페를 아늑한 아지트라고 불렀다. 나는 그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를 들으며 혼자만의 고독을 채워나갔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텅 빈 공간이 있었다. 남편과의 사별이 남긴 슬픔과는 다른 종류의 공허함이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에 부서진 거울 조각처럼 내 안에 어딘가에 박혀버린 채 뽑히지 않는 통증이었다. 나는 그 거울 조각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애써 외면하며 살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이면서 그러던 어느 오후였다. 늦은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테이블 위로 따뜻하게 쏟아졌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성이 들어섰다. 얇은 코트 차림에 세련된 짧은 머리, 막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를 주문했다. 나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고 그녀의 테이블로 가져다 주었다. 그때였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순간 그녀의 몸에서 퍼져나오는 향기, 달콤하면서도 시원한 은방울꽃 향, 그 향기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마법과도 같았다. 내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고 나는 간신히 쟁반을 잡고 몸을 바로 세웠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마치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처럼 격렬했다. 그 향기는 나에게는 단순히 좋은 향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20대, 가장 찬란했고 가장 비참했던 시절의 냄새였다. 그 향기를 맡는 순간 나는 다시 22살의 나로 돌아가 버렸다. 서울의 화려한 넌사인 아래 눅눅하고 어두운 술집에서 일하던 그 시절로 나는 그때도 이 향기를 맡았다. 그 향기는 늘 그 남자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를 감싸고 있던 공기였다. 그가 나를 처음 바라보았던 그 밤, 그가 내 손을 잡고 어두운 술집에서 나를 끌어내던 그 밤, 그리고 그가 나를 무참히 버리던 그 밤에도 그 향기는 늘 존재했다. 나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카운터 뒤로 돌아와 손님에게 보이지 않게 손을 감추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었지만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다. 젊은 여성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그저 평범한 향수일 뿐이겠지만 나에게는 잊고 싶었던 과거의 조각이었다. 나는 그 향기가 다시 내 삶에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그 향기가 불러온 과거의 그림자가 내 평화로운 현재를 조금씩 흔들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과거는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잠들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 향기는 나를 과거의 나락으로, 가장 비참했던 20살 시절로 끌어내렸다. 창밖의 햇살이 사라지고 커피향 가득했던 아늑한 공간은 한순간에 눅눅하고 담배 냄새 가득한 룸살롱의 공기로 변했다. 나는 더 이상 50살의 평화로운 카페 주인이 아니었다. 나는 가식적인 미소와 달아빠진 영혼으로 손님들의 비위를 맞춰야 했던 이름 없는 호스티스였다. 그 시절 나의 이름은 가장 예쁜 꽃이었다. 술집의 마담이 내게 붙여준 이름이었다. 나는 그 이름이 좋아서도 싫어서도 아니었다. 그저 주어진 역할이었을 뿐이었다. 20살의 나는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빌딩의 룸살롱에서 일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나는 매일 밤 짙은 화장을 하고 몸에 달라붙는 드레스를 입었다. 손님들은 돈을 뿌리며 우리의 웃음과 관심을 샀고 우리는 그들의 요구에 맞춰 웃고 떠들어야 했다. 그곳은 낮과 밤이 뒤바뀐 세상이었다. 밤이 되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순수했던 내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기계적인 인간만이 남아 있었다. 손님들의 비아냥거림, 더러운 농담, 끈적이는 시선과 손길을 견뎌내는 것이 나의 일이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무감각해졌다. 내 감정을 억누르고 오직 다음 손님의 테이블로 향하는 발걸음만을 생각했다. 내가 파는 것은 술과 웃음만이 아니었다. 내 젊음, 내 자존심, 그리고 내 영혼의 한 조각을 조금씩 팔아넘기고 있었다.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가난 때문이었다. 지방에서 올라와 홀로 서울에서 살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이 버거웠다. 고된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지만 늘 빚에 허덕였다. 결국 나는 유혹에 빠져 이 어두운 세상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처음에는 조금만 더 버티면 돼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 조금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늪과 같았다. 내게도 찬란했던 시절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나는 한 남자를 사랑했었다. 그 남자는 나의 첫사랑이었다. 이름은 김지훈. 그는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다. 부유한 집안의 아들, 명문대 경영학과 학생. 우리는 우연히 도서관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다. 그는 내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나는 그런 그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우리의 사랑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아름답고 순수했다.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공원을 걷고 밤새도록 전화하며 서로의 미래를 꿈꾸었다. 나는 그에게 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의 가난, 나의 외로움, 그리고 나의 꿈까지. 하지만 꿈은 꿈일 뿐이었다. 지훈의 부모님은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나는 그들의 눈에 아들의 미래를 망칠 불순한 여자일 뿐이었다. 지훈은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 앞에 무너져 버렸다. 그는 나를 찾아와 말했다. 미안해. 너와 나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 그의 마지막 말은 너는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였다. 그 말은 내게는 축복이 아니라 잔인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나는 그의 이별 통보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보다 그가 나를 그렇게 쉽게 포기했다는 사실에 더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가난한 내게 동정심을 가졌을 뿐이었다고 생각했다. 지훈이 떠난 후 나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다. 믿었던 사랑에 배신당한 후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믿지 않게 되었다. 희망을 잃은 나는 이 어두운 세상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호스티스라는 직업은 나에게 살아가는 이유를, 아니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했다. 나는 더 이상 사랑을 꿈꾸지 않았다. 그저 매일 밤 취한 손님들 사이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때부터 나의 마음속에는 한 남자에 대한 사랑과 함께
깊은 증오가 자리 잡게 되었다. 지훈은 나의 첫사랑이자 나를 이 지옥에 빠뜨린 장본인이기도 했다.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를 증오했다. 그에 대한 그리움은 나를 괴롭혔고 그에 대한 증오는 나를 살아가게 했다. 이 모순적인 감정 속에서 나는 매일 밤을 버텨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고 끈적거렸다. 룸살롱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술 냄새로 가득했고 시끄러운 음악 소리는 내 머리를 울렸다. 평소처럼 웃고 떠들며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지만 그날의 손님들은 평소와 달랐다. 소위 재벌 2세라는 젊은 남자들 서너시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세상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들은 다른 손님들보다 더 노골적이었고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을 즐기는 듯했다. 나는 그들의 추잡한 농담에 억지로 웃고 술잔을 채워주며 그들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다. 그들의 끈적거리는 손길이 내 팔을 스칠 때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가만히 있어. 참아야 해.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그들의 도를 넘는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그중 한 남자가 술에 취해 내 손목을 잡고 강제로 자신의 무릎에 앉히려 했다. 야, 너 오늘 내 파트너 해. 마담한테 돈 더 줄 테니까. 그의 입에서는 역겨운 술 냄새가 풍겼고 눈에는 욕망이 가득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몸부림쳤다. 손님, 이러지 마세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주변의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그들 또한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두들 이런 상황에 익숙했지만 오늘의 상황은 좀 달랐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희롱의 수준을 넘어섰다. 내 손목을 잡은 남자의 힘이 점점 강해졌다. 손목이 부서질 것만 같았다. 나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원히 짓밟혀야 하는 존재라고 절망이 내 온몸을 감쌌다. 그 순간 나는 과거에 순수했던 나를 잃어버리고 싶다는 강한 충동에 휩싸였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바로 그때였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다. 모든 시선이 문을 향했다. 마담이거나 다른 손님이겠지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그 누구도 아니었다. 키가 크고 훤칠한 체격에 잘 재단된 검은색 수트를 입은 남자. 그의 얼굴은 차갑고 냉철해 보였고 그의 눈빛은 이 소란스러운 공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깊은 침묵을 담고 있었다. 그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한번 훑어보았고 그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순식간에 멈췄다. 무슨 짓들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마치 잘 훈련된 군인이 내리는 명령 같았다. 그를 본 젊은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아는 듯했다. 내 손목을 잡고 있던 남자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냥 장난 좀 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나는 그 단어에 놀라 남자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저 한마디 덧붙였다. 내 테이블이다. 이제 그만들 가라. 그의 말에 젊은 남자들은 아무 저항 없이 방을 나섰다. 그들은 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퇴장과 함께 방 안은 다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차갑고 깊은 눈빛, 그 눈빛이 내게 닿는 순간 내 심장은 멈춰버렸다. 아니, 멈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격렬하게 다시 뛰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얼굴, 수없이 밤을 새워 그리워하고 또 수없이 증오했던 그 얼굴. 김지훈, 그는 나의 첫사랑이었다. 가난한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던 나를 이 지옥에 빠뜨린 장본인이자 내가 가장 증오하는 남자. 그는 이제 대학생의 풋풋한 모습이 아니었다. 권위와 냉철함이 배어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깊은 눈빛, 살짝 올라간 입꼬리, 그리고 그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익숙한 향기는 그가 김지훈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구해준 총재였지만 동시에 나를 이 구덩이에 밀어넣은 남자기도 했다. 그의 등장은
내게 구원인 동시에 가장 잔인한 재앙이었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안도감과 함께 깊은 모멸감을 느꼈다.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내게로 다가왔다. 그리고 내 앞에 멈춰섰다. 그는 나를 훑어보았다. 예전에 순수했던 내가 아닌 술집에서 웃음을 팔고 있는 나를.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걸렸다. 그 미소는 따뜻함이 아니라 냉소와 비웃음이 담겨 있는 듯했다. 여기서 일하고 있었군.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나를 구해준 것은 감사했지만 동시에 그의 눈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는 내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온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그가 날 구해준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날 줄은 몰랐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내가 널 이렇게 만든 것 같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찢어 놓았다. 그가 나를 떠난 후 나는 수없이 그의 사과를 갈망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듣는 그 말은 위로가 아닌 또 다른 상처가 되었다. 그는 나를 버린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초래한 결과에 대한 책임감에 짓눌려 있는 것 같았다. 그의 미안하다는 말은 마치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오직 그의 탓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다. 그는 내게 일방적인 제안을 했다. 그만두게 해줄게. 여기서는 이제 나오도록 해. 그는 내가 거절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가 나에게 내민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의 손을 잡으면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직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를 사랑했던 순수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나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내가 내린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정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룸살롱을 떠났다. 지후는 내게 작은 아파트를 구해줬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었다. 나는 더 이상 밤늦도록 술을 따르지 않아도 되었고 사람들의 멸시를 견디지 않아도 되었다. 내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달라졌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우리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그가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나를 데려다 놓은 거래 같았다. 우리는 숨어서 만났다. 고급 레스토랑의 가장 구석진 테이블, 사람들이 없는 늦은 밤의 드라이브, 그리고 그가 구해준 아파트. 그는 내게 값비싼 옷과 보석을 사주었지만 정작 내가 원했던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진심을, 예전처럼 순수한 그의 사랑을 원했다. 그는 늘 바쁜 사람이었다. 우리의 만남은 언제나 그의 시간에 맞춰져 있었다. 그는 종종 만나는 도중에도 전화를 받았고 나에게는 들리지 않게 조용히 통화를 했다. 그의 말투는 늘 차분하고 냉철했다. 그는 나와 함께 있을 때조차 다른 세상에 속해 있는 듯했다. 나는 그의 전화가 끊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의 눈치를 보며 불안해했다. 가끔씩 나는 그에게 우리의 과거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다. 왜 나를 떠났어? 우리 사랑은 진짜였을까? 하지만 나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이 두려웠다. 어쩌면 그는 나의 첫사랑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우리가 함께하는 짧은 순간들마저 깨질까 두려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의 곁에 있으면 나는 더욱 외로워졌다. 룸살롱에 있을 때는 적어도 동료들이라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그가 보내준 아파트라는 곳은 갇혀있는 새장 같았다. 나는 그의 여자였지만 동시에 그의 그림자였다.
나는 세상 그 누구에게도 우리의 관계를 말할 수 없었다. 그는 나의 유일한 세상이었지만 동시에 그 세상은 나를 더욱 고립시켰다. 나는 밤마다 홀로 잠 못 이루며 생각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무엇일까? 그를 향한 사랑일까? 아니면 증오일까? 나는 그가 나의 구원자이기를 바랐다. 나를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를 증오했다. 그는 나를 버렸고 이제 와서 죄책감으로 나를 구원하려는 오만한 사람일 뿐이었다. 나는 그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의 모든 것을 미워했다. 어느 날 밤 그가 잠든 내 곁을 조용히 떠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늘 새벽이 되기 전에 떠났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 관계가 얼마나 위태롭고 불안한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양심을 위로하기 위해 나를 이용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절망했다. 이 구원은 나의 영혼을 더욱 파괴하고 있었다. 나는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 때만 평화를 느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늘 짧았다. 그는 항상 새벽이 되기 전에 조용히 나를 떠났다. 그가 떠나고 나면 아파트는 다시 텅 비었고 나는 다시 외로움이라는 차가운 현실에 직면해야 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그가 내게 준 선물이었지만 동시에 내가 갇혀 있는 새장이기도 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새장이었지만 나는 자유를 잃은 채 그 안에 갇힌 새에 불과했다. 나는 애써 진실을 외면하며 살았다. 그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증거들을 애써 무시하고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경고음을 외면했다. 그의 차에 놓여있던 여성용 스카프, 그가 잠든 사이 몰래 확인했던 휴대폰에 뜬 미영이라는 이름, 그리고 주말이면 늘 피곤하다며 나를 만나지 않던 그의 모습들. 나는 그 모든 것을 그는 바쁜 사람이니까, 그는 나의 구원자니까라는 자기 합리화로 덮어버렸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항상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의 관계를 알아챌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외출을 할 때면 행여나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다. 나는 더 이상 당당한 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였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시내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날따라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불안감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내게 보이지 않게 액정을 확인하더니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의 모습을 쳐다보았다. 그는 창밖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아져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전화를 붙잡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에서 내가 모르는 또 다른 그의 세상을 보았다. 그리고 그 세상에는 내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화를 마친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커피잔을 들이켰다. 그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거짓말을 믿는 척하는 것이 우리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그와 함께 쇼핑을 하러 나갔다가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 백화점의 한 옷가게에서 나는 동료들과 함께 일했던 미나를 만났다. 미나는 나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그녀의 시선은 나를 지나쳐 내 옆에 서 있는 지훈에게 향했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았지만 동시에 지훈이 누구인지도 아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했지만 이내 입을 굳게 다물었다. 지훈은 그녀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고 나는 얼른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나는 지훈의 팔을 잡고 다른 곳으로 이끌었다. 미나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 질투, 그리고 묘한 비웃음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분명 내가 총재의 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챘을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휴대폰에 미나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랜만이다. 너 이제 총재님 여자 된 거야. 소문 다 났어. 조심해. 이 바닥은 좁아. 나는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나에게 경고를 하는 동시에 협박을 하고 있었다. 나의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사랑받는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그가 감추고 싶은 비밀이었고 그의 삶의 한 조각을 차지하는 불륜 상대였다. 나는 그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를 증오했고 내 자신을 혐오했다.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나는 이 거짓말 속에서 빠져나올 용기가 없었다. 내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나는 이 관계를 끝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봐야 할까? 나는 한밤중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이 아름다운 거짓말이 깨지는 순간 나는 과연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미나의 메시지는 내게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나의 심장을 찔렀다. 나는 공포에 질려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나의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훈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 그건 더 위험한 일이었다. 그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리면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나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나를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미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그녀는 내가 일했던 술집 근처의 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다. 미나는 예전과 다름없이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의 순수한 동료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비아냥거렸다. 야, 너 정말 총재님 여자 됐냐? 어떻게 된 거야? 우리도 좀 도와주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런 나를 비웃으며 본색을 드러냈다. 괜찮아. 내가 너의 비밀을 지켜줄게. 대신 돈이 좀 필요해. 나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냐? 그녀는 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을 요구했다. 나는 그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다. 지훈에게 부탁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나의 비참한 상황을 미나에게 설명했지만 그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돈 안 주면 총재님, 사모님한테 다 불어버릴 거야. 그럼 너랑 총재님 둘 다 끝장나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웃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잔인했다. 그녀의 협박은 현실이 되었고 나의 마음속은 더욱 불안해졌다. 그때부터 지훈의 행동도 이상해졌다. 그는 이전보다 더 바빠졌고 나를 찾아오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그는 늘 피곤한 표정이었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에게서는 더 이상 여유로운 모습이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짧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그의 눈은 늘 불안하게 흔들렸다. 나는 어느 날 밤 그가 잠든 사이 그의 코트 주머니에서 떨어진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영수증에는 사립탐정사무소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다나. 나는 그 영수증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그의 아내가 우리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고 사립탐정을 고용해 우리의 뒤를 캐고 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공포에 질려 지훈을 깨웠다. 이게 뭐예요? 당신 아내가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요. 그는 영수증을 보고 당황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그는 영수증을 빼앗아 구겨버리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의 말은 더 이상 내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의 알아서 할게라는 말은 그저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일 뿐이었다. 그는 나를 보호해줄 힘이 없었다. 그는 그저 그의 가정을, 그의 명예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는 그저 감추고 싶은 비밀에 불과했다.
나는 절망에 빠졌다. 미나는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고, 지훈의 아내는 우리 관계를 파헤치고 있었다. 나는 양쪽에서 조여오는 압박감에 숨을 쉴 수 없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지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의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나는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가 내게 등을 돌리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 미나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지훈의 물건에 손을 대기로 했다. 그의 서랍 속에는 값비싼 시계와 보석들이 가득했다. 나는 그가 내게 준 옷을 입고 그가 선물한 시계를 팔아 돈을 마련했다. 내 손은 떨렸고 마음속으로는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었다. 나는 내가 가장 혐오했던 돈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파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나는 미나와 약속 장소에서 만났다. 그녀는 나에게 돈을 받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당분간은 조용히 해줄게. 그녀의 말은 영원한 침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었다. 당분간이라는 단어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돌아섰다. 나는 이제 그가 내게 준 돈으로 살아가는 여자일 뿐만 아니라 그를 배신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내 자존심, 내 순수함, 그리고 그에 대한 희미한 희망까지. 나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었다. 미인에게 돈을 건네준 후 나는 일시적인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다시 지훈의 곁에서 조용히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의 그 믿음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날 밤 텔레비전을 켜는 순간 내 눈앞에 믿을 수 없는 뉴스가 펼쳐졌다. 뉴스 속보에는 지훈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흐르고 있었다. 유명 기업 회장, 혼외정사 스캔들, 가정 파탄 위기, 그리고 그 옆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하게 내 모습이 담긴 사진이 실려 있었다. 나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뉴스는 지훈의 아내가 사립탐정을 고용해 우리의 관계를 폭로했다고 보도했다. 그녀는 그동안 모아왔던 증거들을 모두 언론에 넘겼고 결국 나의 존재는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뉴스 앵커는 내가 룸살롱 출신이라는 사실까지 숨기지 않고 폭로했다. 나는 순식간에 회장의 가정을 파괴한 음탕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 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모르는 번호의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다. 그 중에는 미나의 메시지도 있었다. 의소문이 아니라 기사가 됐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총재님, 사모님이 워낙 똑똑하시거든. 그녀는 나를 비웃고 있었다. 내가 그녀에게 줬던 돈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 나는 그저 이용당했을 뿐이었다. 그때 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에 부드러웠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차가운 증오가 가득 담겨 있었다. 네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아내에게 폭로당한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책임을 내게 돌렸다. 너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너 때문에 내 가정이, 내 명예가, 내 모든 것이 끝났어. 나는 절망에 빠져 소리쳤다. 당신은 왜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당신 아내가 사립탐정을 고용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대답은 잔인했다. 내가 왜 널 보호해? 넌 그저 내 삶의 한순간의 실수였을 뿐이야. 이제 제발 내 앞에서 사라져줘.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 그는 나를 완전히 버렸다. 지난날 나를 구원해줬던 그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자신의 위기에 처하자 가장 손쉬운 희생양인 나를 내던져 버렸다. 나는 그에게는 그저 하룻밤의 쾌락과 죄책감을 해소하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눈빛에서 사랑은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나를 향한 혐오와 분노만이 가득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내 방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창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와 내 아파트 건물을 향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다. 나는 커튼을 굳게 닫았다. 세상으로부터 나를 숨기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나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져 세상에 드러났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눈은 통통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그를 다시 만난 후 내 삶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었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만나기 전보다 더 비참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의 사랑을 갈망했지만 결국 그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았을 뿐이었다. 나는 내가 가장 증오했던 사랑을 구걸하는 초라한 여자가 되어버렸다. 아름다웠던 거짓말은 끝났다. 그와의 사랑은 한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잿더미가 된 내 삶뿐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 명예, 희망,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나의 첫사랑은 구원이 아닌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비극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나는 도시를 떠났다. 그곳은 더 이상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내게는 희망의 도시였지만 이제는 나의 모든 수치와 절망이 담긴 지옥과도 같았다. 나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다. 그가 사준 옷가지와 보석들은 모두 버렸다. 그것들은 나의 비참한 사랑의 증거물일 뿐이었다. 나는 작은 여행용 가방 하나에 최소한의 짐을 챙겨서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보며 나는 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기를 바랐다. 내가 도착한 곳은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바닷가 근처의 작은 도시였다. 이름도 모르는 도시의 한 작은 여관방에 짐을 풀었다. 여관방 창문으로는 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나는 그 소리가 마치 나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가슴 속에는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았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나는 작은 식당의 주방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다. 식당은 늘 사람들로 북적거렸지만 나는 그들의 웃음소리나 대화 소리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저 묵묵히 내 일만 했다. 재료를 다듬고 설거지를 하고 음식들을 나르는 일을 반복했다. 나는 일부러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다.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그저 말이 없는 주방 보조일 뿐이었다. 밤이 되면 나는 바닷가를 걸었다. 검은 바다는 나의 마음과도 같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버림받은 후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 명예, 희망,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나의 삶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목적지 없는 항해와 같았다. 시간은 흐르고 나는 조금씩 새로운 삶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어느 날 식당의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려 화면을 보았다. 화면 속에는 여전히 위풍당당한 모습의 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그의 아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있었다. 기자는 그들의 불륜 스캔들이 잘 마무리되었고 이제는 화해하고 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나의 눈은 커졌고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들은 여전히 행복했다. 그들의 삶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지나간 한때의 오점일 뿐이었다. 나만 홀로 모든 것을 잃고 이 외딴 곳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나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나를 한순간의 실수로 여겼다. 나는 그에게 구원받기를 바랐지만 그는 나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나의 첫사랑은 아름다운 기억이 아닌 평생을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 나는 이제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를 향한 증오도 희미해져 갔다. 나는 그저 나 자신을 원망했다. 왜 그를 다시 만났을까? 왜 그의 거짓된 사랑에 또다시 속아 넘어갔을까? 왜 그에게 구원받기를 바랐을까? 나의 모든 불행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다. 나는 그를 사랑하는 대신 나를 사랑했어야 했다. 나는 과거의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바닷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나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과거의 모든 기억들을 떠나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비극은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었다. 나는 영원히 이 고통 속에서 홀로 살아가야 했다. 나의 삶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저 살아가는 것만을 위한 삶이 되어버렸다. 시간은 모든 것을 잊게 해준다고 하지만 나의 상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는 듯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를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다. 바닷가 마을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내 삶의 조각들을 다시 맞춰보려 노력했다. 더 이상 울지 않았고 그를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나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잃을 것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이 작은 마을과는 어울리지 않는 잘 재단된 고급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는 식당 안을 둘러보더니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김지훈. 그는 나를 찾으러 왔다. 그는 조용히 내게 다가와 말했다. 나야, 지훈. 나는 그의 목소리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그의 존재가 현실이라는 것에 놀랄 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찾아왔어요? 그는 나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한 듯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미안했다. 그는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지만 그 말은 더 이상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그 말을 수없이 곱씹으며 나 자신을 용서했었다.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당신에게 미안하다는 말 들으려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나의 말에 침묵했다. 그리고는 쭈뼛거리며 말을 이어갔다. 나도 많이 힘들었어. 회사 일도 집안일도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는 내가 겪었던 지옥을 알지 못했다. 내가 모든 것을 잃고 이 외딴 곳으로 도망쳐 와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고통을 알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는 그저 지나간 한때의 오점일 뿐이었고 그는 그 오점을 지우고 싶어 할 뿐이었다. 그는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길을 피했다. 이제 와서 이럴 필요 없어요. 당신에게는 아름다운 가정이 있고 나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 나는 아직도 널 잊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서는 사랑이 아니라 후회와 죄책감만이 보였다. 그는 내게 용서를 구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싶어 할 뿐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내게 제안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다시 도와줄게. 예전처럼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 내가 당신의 구원은 내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나는 당신에게 구원받으려고 이 모든 것을 견뎌온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당신에게 충분히 상처받았고 당신의 거짓된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제 와서 당신의 구원을 받는 것은 나를 2번 죽이는 일이에요. 나의 단호한 말에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굳어버렸다. 그는 내가 예전에 그 약하고 순수했던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사랑을 갈망하는 바보 같은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의 도움 없이도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 나는 그를 향해 마지막 말을 건넸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그리고 나를 찾아오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용서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위한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나 자신을 위한 용서였어요. 이제 당신의 몫은 끝났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뒤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예전처럼 당당하고 위풍당당하지 않았다.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조용히 식당을 나섰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마지막 미련과 증오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다시 나의 일로 돌아갔다. 나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삶은 여전히 고요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나는 드디어 그를, 그리고 과거의 나를 완전히 떠나보냈다. 나의 비극은 끝났고 나는 이제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지훈이 떠난 후 나의 삶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가 다녀갔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이었다. 하지만 그날의 만남은 내게 깊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드디어 그를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떠나보낼 수 있었다. 더 이상 그에 대한 미련도 증오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를 용서했고 동시에 과거의 나 자신을 용서했다. 이제 나는 온전한 나 자신으로 돌아왔다. 나는 다시 바닷가, 마을의 작은 카페로 돌아왔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바다가 보였고 파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제 나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삶을 감싸 안는 자장가처럼 들렸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갓 내린 커피의 향기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나의 고요한 삶은 이제 텅 빈 공허함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가득 찬 충만함이었다. 나는 지난날 나의 삶을 돌아보았다. 한때 나는 지훈의 구원을 갈망했었다. 그가 나를 이 비참한 삶에서 구해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의 구원은 그의 손에 있지 않았다. 나의 구원은 그를 향한 증오와 미련을 놓아버린 순간 내게 찾아왔다. 나는 그를 용서함으로써 나 자신을 구원했다. 나의 비극적인 사랑은 나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이제 매일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 카페에 찾아오는 손님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테이블 위로 쏟아지는 오후, 그리고 벚나무에 핀 하얀 꽃잎을 바라보는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소중한 행복이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누군가의 사랑을 갈망하지 않았다. 나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지훈과의 만남을 후회하지 않았다. 나의 첫사랑은 아름다운 꿈으로 시작해 비극적인 현실로 끝났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사랑은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온전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끔은 옛 생각이 나기도 했다. 젊은 시절에 순수했던 사랑, 그가 나를 버렸을 때의 절망감, 그를 다시 만났을 때의 혼란스러운 감정,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의 처절한 고통까지, 그 모든 기억들은 나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을 슬픔이나 분노 없이 바라볼 수 있었다. 그것들은 나의 삶을 이룬 중요한 조각들이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벚나무의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 풍경은 나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듯했다. 흩날리는 꽃잎처럼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사라질 운명을 가진 슬프도록 아름다운 기억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나는 이제 나의 삶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었다. 이 장은 비극도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 고통과 상실을 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찾아가는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는 화려한 결말이 아니라 고요하고 잔잔한, 그리고 따뜻한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였다.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내 얼굴에 깊게 새겨진 주름들은 나의 삶의 흔적들이었다. 그 흔적들에는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그리고 용서와 평화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삶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었다.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비 오는 밤이었다.